김금돈의 썰치는 라디오 김금돈입니다. 구독, 좋아요, 사연 공유, 알림 설정으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여름 태양이 참 뜨겁더니 요새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쌀쌀한 게 가을이다 싶어요. 3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계절이 바뀔 때면 항상 설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못 느끼는지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아마도 얼마 전 겪은 일이 아직 제 마음에 응어리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가까운 친구들은 부쩍 웃음기 없어진 저를 걱정하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저와 약속을 잡곤 합니다. 여기 여자친구랑만 오는 데야. 너 기분 전환하라고 오늘 데려온 거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시켜라. 형이 오늘 제대로 먹여주마. 평소에는 사내 새끼들이 무슨 칼질이냐며 매번 포장마차에서 소주나 마시던 친구들인데 제가 스테이크 좋아한다고 일부러 스테이크 집에서 약속을 잡더군요.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남들 볼 때 부족한 거 하나 없는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불쌍한 놈이 되어버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도 답답해서 어디라도 털어놓고 싶어서 쓰는 거니 편안하게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단칸방에 동생과 부모님 이렇게 넷이서 한 방에서 쪽잠을 자며 자랐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가진 것 없이 결혼하셔서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성실함만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던 분들이라 제가 고등학교를 가고 나서는 두 분이서 함께 꾸려가시던 공장이 점점 성장했고 집안 형편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거기다 어머니께서 투자 쪽으로 밝으셔서 사업해서 보는 돈 못지않게 투자로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은 사업도 커져서 동남아 쪽으로 확장된 상태이고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워낙 가난하게 살던 기억이 가족 모두에게 각인되어 있어서인지 저희 가족 중에 절약이 몸에 배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얼마 전까지 15년 된 경차를 두 분이서 번갈아 타셨어요. 두 분 다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좀 튼튼한 차로 바꾸는 게 어때요? 아이고, 아직 충분히 탈만해. 우리 두 늙은이가 멀리 나다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니. 그러다 새벽 출근길에 음주 졸음운전을 하는 차가 추돌을 해서 아버지의 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천운이 따라서 많이 다치진 않으셨는데 그 사고의 충격이 크셨던지 단번에 튼튼하다고 정평이 난 V사차로 바꾸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저희 가족은 말씀드린 것처럼 절약이 몸에 밴 사람들이긴 하지만 돈을 써야 할 곳에 억지로 아끼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적당히 즐기면서 살되 필요 없는 소비는 하지 말자가 저희 가족의 모토죠. 저도 가족들이랑 크게 다를 건 없었어요. 적당히 아껴 쓰고 또 쓸 땐 쓰면서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선 저희 집 사정이 어떤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부모님이 경영하는 회사의 이름을 들으면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집안의 재산으로만 보면 현재 저는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제 학벌이나 직업은 정말 평범합니다. 서울에서 중위권 대학 나오고 은행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제가 제 배경을 주저리 많이 얘기했네요. 그도 그럴 것이 은행마다 VIP 고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은행 VIP 고객이 저를 눈여겨보셨나 봅니다. 은행장과 고객이 식사하는 자리에 저를 초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기도 하고 은행에 오실 때면 제 자리에 커피 한 잔씩 사다 주시면서 친근하게 대해 주시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행장님 얘기로는 아직 총각이라며?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알고 있는데 선볼 생각 있어? 내가 이래봬도 중매만 30년을 해왔어. 한눈에 보면 누가 누구랑 어울리는지 딱 알거든. 맞선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영 내키진 않았지만 은행장도 떠받드는 고객이다 보니 쉽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고민 끝에 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맞선을 수락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적극 추천해 주시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여자 쪽이 집안은 그저 그런데 사람이 참 괜찮아서 아까워서 그래. 그렇게 저는 엄격결에 맞선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 기대도 안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로 나가니 제가 항상 꿈꾸던 이상형의 여자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얀 피부, 청순한 얼굴, 조용한 말투,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우수에 차 있는 눈빛까지 어디 하나 제 이상형에서 벗어나는 게 없는 여자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김은수 씨 맞죠? 저는 이형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 오느라 오시기 힘들었겠어요? 그녀는 굳은 날씨에 동네까지 와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덧붙였어요. 이 동네가 주차할 곳이 마땅찮은데 주차는 어디 하셨어요? 저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버스 타고 아주 편안하게 왔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도 멀지 않고 또 교통이 좋은 편이라 굳이 자가용이 필요하지 않았기에 그때까지 저는 면허만 있다 뿐이지 운전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은수 씨도 제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무척 좋았어요. 첫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속엔 어느새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우산을 쓰고 은수 씨의 집 앞까지 걸으며 저는 12번을 망설이다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다음 주말에 시간 어때요? 제가 진짜 근사한 저녁 대접하고 싶은데. 제 마음은 직진인데 은수 씨의 표정을 읽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은수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두 번째 데이트까지 무사히 끝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데이트가 끝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우 씨, 나랑 얘기 좀 해요. 저와 은수 씨를 소개시켜준 고객이 하루는 저를 찾아와 당혹스러운 얼굴로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내 말이 기분 나빠도 오해하지 말아요. 소개해주는 입장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묻는 거니까. 무슨 말이길래 오해를 하니 많이 소리를 하는지 잔뜩 긴장이 되었어요. 형우 씨, 아직 차 없어요? 네. 굳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직 차는 없습니다. 고객은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잇더군요. 내가 돌려 말하는 걸 잘못해요. 여자 쪽 엄마한테서 어제 연락이 왔는데 형우 씨가 차도 없다고 아주 질색을 하더라고. 내가 차가 무슨 대수냐고 진정시키긴 했는데 그래도 딸 가진 엄마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 듣자 하니 형우 씨네가 좀 산다던데 이참에 차 한 대 뽑을 생각은 없어요?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나 싶어서 일단 은수 씨와 얘기하겠다고 말한 후 고객은 돌려보냈어요. 그날 퇴근 후 저는 은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은수 씨는 이런 상황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는지 제 전화를 받자마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요. 형우 씨만 곤란하게 됐네요. 좀 황당하긴 했어요. 그래도 은수 씨가 사과할 일은 아니죠. 가능하면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고 싶은데 괜찮아요?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 제대로 들어본 후 판단하자는 생각에 은수 씨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하지만 은수 씨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 아무래도 이제 형우 씨 못 볼 것 같아요. 형우 씨가 들은 그대로니까 굳이 저한테 다시 들을 필요 없을 거예요. 잘 지내세요. 황당하지만 은수 씨와 저는 제가 뚜벅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런데 얼마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평소에는 모르는 번호는 전화를 잘 안 받는데 그날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혹시나 은수 씨가 마음을 돌려 연락을 주지 않을까 기다리는 마음이 남아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나 은수 엄마인데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이 간절하다는 걸 하늘이 알았는지 은수 씨의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엄연히 따지고 보면 은수 씨와 저를 헤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걸어온 전화니 마냥 기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바짝 긴장을 한 채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은수 씨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수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길게 말 안 할게요. 나는 우리 은수 돈은 없지만 참 귀하게 키웠습니다. 딸 가진 엄마로서 내 딸이 어디 가서 귀한 대접 받기를 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은수가 결혼하면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욕심이 과한 것 같아요? 은수 씨의 어머니는 은수 씨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차가운 얼굴에 차가운 말투. 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은수 씨보다 어느 면에선 화통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 면전에 대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리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은수 씨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도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처음엔 대놓고 뚜벅이라고 싫다는 게 화가 났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부모라도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무튼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은수 씨 어머니는 저와 은수 씨가 계속 교제하길 바라는 마음에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억지스럽다고 생각 들면 바로 말해줘요. 난 형우군이 이참에 차를 한 대 사면 좋겠어. 그 주에 저는 바로 비싼 외제차를 계약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에겐 제가 얼마나 멍청해 보일까요? 하지만 제 속내를 시원하게 말하기 위해 사연을 쓰는 거니 바보 같고 멍청해 보여도 가감없이 써내려 가겠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은수 씨와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은수 씨 어머니, 그러니까 제 장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만난 지 3달이 안 되어서는 함께 식장을 걸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이 좀 섣부른 감은 있었지만 그때의 저에겐 함께한 시간이 짧다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함께할 평생의 시간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친구들도 그때는 저를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예쁜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딨겠냐만 은수 씨의 분위기는 그저 예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묘한 분위기, 은수 씨에겐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복이 그렇게 터졌는지 하루하루가 행복할 따름이었죠. 하지만 제 행복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우선 제 아내는 혼전순결주의라는 걸 만나고 얼마 안 되어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내의 뜻을 존중했고요. 그래서 결혼 전 함께 여행을 가도 말 그대로 손만 잡고 자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신혼여행을 가서도 독수공방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아내는 평소보다 과하게 음식을 먹더니
체한 것 같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도 아내의 몸이 걱정돼 딴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도 그리고 셋째 날도 아내에겐 합방을 거부할 핑곗거리가 생겼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피곤하다. 혼자 계실 엄마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이유도 가지가지였어요. 하지만 아내의 까만 눈망울이 우수에 젖은 채 그런 말을 하게 되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음이 갈 정도였습니다. 신혼여행이라 기대 많이 했을 텐데 미안해. 엄마랑 떨어져 있던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다음엔 장모님 모시고 꼭 같이 오자. 저는 속도 없이 아내를 달래주느라 신혼여행 내내 진땀을 뺐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은 끝이 나고 저희 부부의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저는 아침잠이 많은 아내를 위해 손수 아침을 차려주고 또 저보다 회사가 먼 아내를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전보다 최소 2시간은 잠을 덜 자게 되더군요. 제가 원래 잠이 많은 편은 아닌데 아침잠이 2시간 줄어드니 그때부턴 별 수 없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업무 중에 꾸벅거리며 졸기 일쑤였고 점심은 아예 건너뛰고 휴게실에서 자는 걸로 때웠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신혼생활 시작하고 일주일이 안 돼요. 피골이 상접해가는 저를 보며 적당히 하라고 농담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었죠. 그때까지 은수 씨와 저는 부부의 연을 완전히 맺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혼인신고는 신행 다녀와서 다음 날로 바로 하게 됐어요. 그런 건 미뤄봤자 남보기 좋을 거 없다는 장모님의 조언이 이유였죠.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어도 아내와는 멀고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밤만 되면 저를 피할 핑계가 있었고 또 저도 아침 일찍 눈을 뜨다 보니 딴 생각이고 뭐고 침대에 머리만 누이면 골아떨어지기 일쑤였거든요. 어떤 날은 핑계를 대고 저를 멀리하는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싫어서 피하는 건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아내의 이유는 언제나 그럴싸했고 또 밤에 잠자리만 아니면 저희 부부는 무척 행복했어요. 서로 얘기도 잘 통해서 밥을 먹으면서도 이야기가 끊기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으면 오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욱 편한 기분이 들 때도 종종 있었죠.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난 걸까? 저는 행복에 겨워 아내를 보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아내는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고마워. 당신한테 정말 고맙다는 생각 많이 해. 그리고 미안해. 내가 고맙고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당신이 뭐가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미안하지. 제가 그리 말하면 아내는 끝까지 미안한 건 자기라고 했었죠. 아내는 뭐가 미안했을까요? 전날만 그랬던 게 아니라 아내는 제게 종종 미안하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한 집안에서 아무것도 못 해온 거지. 때때로 몸이 좋지 않아서 저와 완전한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한 것이 미안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말이 나온 김에 처갓집 사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아내를 소개받던 때부터 처갓집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장모님 혼자서 아내를 키웠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묻지 않았기에 모르지만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아보면 장인 어른의 바람으로 이혼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 덕에 가난한 집에서 많이 배우지 못한 장모님은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아내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청소일이며 공장일도 오래 하시고 갖가지 고생을 하셨지만 가장 수고스러운 일은 장례 지도사 일이었다고 해요. 지금처럼 전문적으로 하던 시절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아름아름 연락을 해 시체 닦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곱게 죽은 사람이야 뭐가 힘들어. 온갖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다 오니 한동안은 밥도 못 삼켰지. 그래도 그게 돈이 되니 별 수 있겠나? 장모님이 고생했던 시절 얘기를 들으면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이 2배로 커지곤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었던 이유가. 이미 말씀드렸듯 아내와 저는 결혼 후 1달이 지나도록 온전한 부부가 되진 못했습니다. 아내가 저와의 잠자리를 피했기 때문이에요. 섭섭하긴 했지만 그때마다 이유가 있었기에 이해하려 노력했죠. 그런데 남의 속도 모르고 장모님은 제게 손주 이야기를 참 많이도 하셨습니다. 은수가 별 얘기는 없어? 요새 영 먹는 게 시원찮던데 혹시 소식 있는 거 아닌가? 그때마다 아무리 장모님이라고 해도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없는 노릇이니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거지. 애가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할 노릇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엔 진짜 환장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참 일을 하느라 바쁜 시간에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네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줘야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감추고 있었나? 네? 좋은 소식이라뇨? 전 순간 제가 승진이라도 했나 싶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서로 좋아서 그런 걸 뭐가 쑥스럽다고 비밀로 하나? 도대체 밑도 끝도 없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가만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제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결혼식 전에 애가 들어섰으면 그게 경사지 뭐 감출 일인가? 요새는 다들 혼수로 애 하나 데리고 간다던데 자네나 은수나 그게 뭐가 대수라고 부끄러워하는지 몰라. 장모님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저희 부부 사이에 애가 생겼다고 냉큼 전화를 주신 거였어요. 장모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나 마나 들어선 애를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나? 답답한 마음에 우선은 대충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좀 전에 장모님이 전화하셔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당신은 들은 거 없어? 어? 무슨 이상한 소리? 자꾸 자기가 임신했다고 하시잖아. 우리가 굳이 감춘다고 생각하셨는지 계속 추궁하시길래 일단은 대충 둘러대고 끊었어. 그런데 수학이 넘어 아내가 아무 말이 없더군요. 잠시 후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지금 우는 거야?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마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불길한 기운이 아내의 울음소리에서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일단 진정하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알았지? 저는 아내를 달래기 위해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끝내 대답이 없었어요.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속이 바짝 타는 기분으로 장모님 집 앞까지 찾아갔지만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고 돌아서길 그 밤에만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은연중에 일이 잘못 돌아가도 한참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에 저도 모르게 회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아내의 회사로 찾아갔지만 어찌된 일인지 출근도 하지 않았더군요. 그 후 아내는 일주일이 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살짝 떠봤지만 역시나 제 짐작대로 아내는 처갓집으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과 연애 그리고 결혼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웬만큼 서로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 단단히 착각에 빠져 있었나 봐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사정인지 알고 싶어도 물어볼 곳도 없고 저 혼자 애만 태우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열흘쯤 지나서 아내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해. 당신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 저녁에 내가 집으로 갈게. 그렇게 아내는 전화를 끊었어요. 안 그래도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아내의 전화에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일이고 뭐고 바로 조퇴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내가 올 때까지 혼자서 맥주를 마시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아내가 왔습니다. 열흘 만에 만난 아내는 안색이 무척 안 좋았어요. 당신 몸이 안 좋은 거야?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구나 싶어서 더는 묻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저희 부부는 둘 다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내가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사실 임신했어. 임신이라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요새는 손만 잡고 자도 애가 생기는지 제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참 하늘도 안 보고 별을 따다니 제가 그 일을 해냈네요. 당신 만나기 전부터 만나오던 사람이 있어. 엄마가 반대해서 헤어지기로 했는데 그 사람 아이를 임신한 거야. 하도 어이가 없으니 말도 안 나오더군요. 미안해. 그 사람 아이 임신했다는 거 알고 엄마가 당신이랑 결혼을 서두른 거야. 아내의 말을 요약하자면 아내와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만나는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진 게 없던 그 남자를 장모님은 두 눈을 부릅뜨고 반대했고 결국 그 사람과 결혼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에 아내는 겉으로는 헤어진 척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다 소개로 저를 만났는데 처음엔 제가 차가 없다는 이유로 장모님이 또 반대를 하셨답니다. 물론 저에게 특별히 정이 있던 것도 아니었던 아내는 저와의 인연도 끝내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전 남자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바람에 장모님은 아내와 함께 아이를 덤으로 저에게 보낸 거였죠. 그제야 차가 없다는 이유로 저를 반대하던 장모님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 아직 그 사람 사랑해. 그래서 당신이랑도 거리를 뒀던 거야. 그럼 애초에 나랑 결혼도 하지 말았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 말에 아내는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말하더군요. 애초에 미안할 짓은 하지 말아야지. 당신이 당신 엄마 걱정된다고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내가 엄마가 걱정돼서 당신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해? 그래, 걱정했다는 게 맞겠지.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걱정은 아니야. 당신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엄마가 우리 부부 사이가 어떤지 정말 몰라서 당신한테 내가 임신했다는 얘기 했을까?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너랑 너희 엄마는 무슨 꿍꿍이 속이 그렇게 많아?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 얘기하자. 우리 사이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줘. 아내의 속을 알 수 없는 그 텅 빈 눈빛이 또다시 잡소리를 꺼내자 제 인내심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나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난 단지 당신이 걱정돼서 하는 말일 뿐이야. 우리 엄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서운 사람이야.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난 다른 사람 애 임신하고 아무렇지 않게 나랑 결혼한 당신이 더 무서워. 지금 내가 어떤 심정일지 당신이 알아? 저는 아내를 힘으로 현관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게 이만 돌아가. 더는 서로 험한 꼴 안 보도록 하자. 한 번만 내 얘기 들어줘.
내가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죽었어. 아내의 마지막 말에 저는 쥐고 있던 그녀의 팔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애초에 당신한테 용서받으려고 온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결국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 사고로 갑자기 죽었어. 난 그 사고에 우리 엄마가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해. 그럼 경찰서에 가.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하지만 아내는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제가 아내와 선을 본 순간 저는 이 일에 말려들었다고도 했고요. 미안해. 근데 내가 모른 척 있다가는 당신도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아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할게. 나 당신 사랑한 적은 없어. 그래도 우리가 좋은 친구였다고 생각해. 가슴은 답답한데 이야기는 자꾸만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니 미칠 것 같더군요. 당신 마음 알겠어. 근데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된다. 우선 머리 좀 식히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제가 진정한 상태에서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니 아내도 알겠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저에게 우리 부부 사이가 문제없는 듯 계속 연기를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엄마가 당신도 뭔가 알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절대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행동해야 해. 내 말 명심해. 그날부터 아내와 저의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각방을 쓰며 장모님 눈속임을 시작한 거죠. 사실 그 당시 제 마음속엔 누구에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아내와 장모님 둘 다 저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가진 돈이 지긋지긋하다 여겨졌다면 제 마음이 표현될까요? 아내는 매일 밤 저를 설득하기 위해 온갖 말들을 해댔습니다. 내가 증거를 잡을 때까지만 기다려줘. 난 우리 엄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리고 당신이랑 나랑 소개해준 여자 그 사람도 믿지 마.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이모인데 그 이모도 한통속이야.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은 장모님 나름으로 제게 연락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네 혹시나 우리 은수랑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내가 이제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자네한테 미안하긴 한데 은수가 결혼 전에 만나던 남자가 있어. 근데 그게 흠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자네도 결혼 전에 연애했을 거 아닌가? 물론 은수가 나 때문에 헤어졌다고 원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젠 전부 잊고 자네랑 잘 지내고 있지 않나? 지금이라도 자네한테 이 얘기를 털어놔야 혹시나 이상한 소리 듣고 우리 은수랑 다투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걸세.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며 저는 아내의 말을 믿게 되었어요. 아내와 저를 소개시켜준 고객이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 여자는 장례식장에서 일을 하며 남편과 사별한 부유한 여자들에게 접근했다고 해요. 당장 사별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니 마음이 약해져 있던 탓인지 그 여자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나 보더군요. 그 여자는 투자나 개 명목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들에게 돈을 받아왔고 그 돈으로 제가 다니던 은행과 거래를 해서 VIP 고객까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잔고를 싹 털어 도망을 가려다 일이 틀어지면서 사기죄로 구속된 겁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꺼림칙하게 만든 일은 따로 있어요. 그 여자가 사기죄로 들어가게 된 후 은행에선 이런저런 말들이 꽤나 나왔는데 점심시간에 동료 한 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형우 씨, 그 사람이 소개해줘서 보험 큰 거 하나 들었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형우 씨 그거 모르고 있었죠? 나 그럴 줄 알았어. 저번에 형우 씨 쉬는 날 형우 씨 장모님이랑 같이 와서 우리 회사 보험 하나 들었는데
아니 그때야 당연히 별 의심 없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사기꾼이 나서서 뭘 했다는 게 영 찝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써 아내의 말이 진실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저 몰래 제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어뒀더군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장모님이 절 해치려 한다는 근거가 되진 않았죠. 앞으로 뭘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참 막막하더군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네 요새 통 연락도 없고 해서 얼굴 좀 보고 살자고 전화했네. 퇴근은 했을 테고 은수 데리러 가는 길인가? 아니요,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 결혼 후 저는 아내의 출퇴근을 시켜줬어요. 하지만 둘 사이가 멀어진 상황에서 가까이 지내는 것이 둘 다 내키지 않아서 아내가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처음에 아내는 그것도 미안하다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임신한 여자를 고생하게 둔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려 억지로 차키를 지어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상황을 전혀 모르니 아직 제가 아내를 출퇴근시킨다고 생각했겠죠. 잘 됐네. 그럼 오늘은 은수 데리러 가지 말고 내 심부름 좀 다녀오게. 그게 은수 씨가 차를... 잠시만요. 전화가 들어와서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장모님과 통화 중에 아내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좀 이따 제가 전화를 해도 될 테지만 장모님과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영 꺼림칙해 통화를 끝낼 핑계로 썼어요. 저는 아내에게 걸려온 전화로 통화를 넘겼어요. 여보세요? 안 그래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야? 집에 오고 있어? 김은수 씨 남편분 되시나요? 여기 병원인데 김은수 씨가 지금 사고로 응급실에 있어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해서 보호자께서 오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일단 가겠습니다. 아내에게 걸려온 전화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퇴근길에 혼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를 낸 아내는 혼수 상태로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동의서를 작성하고 아내를 수술실로 들여보냈어요. 수술이 끝나길 기다리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내의 말을 믿었다면 애초에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아내가 했던 말처럼 장모님이 뭔가를 꾸몄다는 생각이, 아니,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수십 통 넘게 걸려온 장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의 대수술이 끝나고 아내는 안정을 찾기 위해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그 후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 관리실로 갔습니다. 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에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관리실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전날 밤부터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누군가 제 차 아래로 기어들어가 한참을 머물다 나오더군요. 저는 영상의 사본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접수를 하고 다시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이 모든 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아내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몸은 좀 어때? 괜찮아? 하지만 그녀는 제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고로 아내는 품고 있던 아이도 잃게 되었고 머리를 크게 다쳐 더는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의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브레이크를 망가뜨린 데서 비롯된 사고라고 하더군요. 얼마 뒤엔 그 범인으로 장모님이 지목되었어요. 장모님은 제가 운전을 할 거라는 생각에 차 브레이크를 일부러 망가뜨린 거였습니다. 제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물론이고 아내 앞으로 제 재산을 크게 챙길 수 있다는 계산에서겠죠.
하지만 저 대신 아내가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장모님은 자신의 손으로 딸의 인생을 산산조각낸 꼴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 인생도 같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현재 장모님은 이번 사고와 또 아내의 전 애인의 사고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가끔 그녀를 보려 병원에 가지만 텅 빈 눈빛이 저를 전혀 못 알아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떤 날은 모든 걸 잊어버린 아내가 부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일로 저는 한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놈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친구놈들은 혹시나 제가 잘못될까 전전긍긍하며 이 일에 대해서 입 밖으로 내는 법이 없어요.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제가 없는 곳에서 여전히 이런저런 제 가정사를 들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저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어요. 단지 제가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못할 게 없을 것 같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사연 공유, 알림 설정으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세요.